네, 안녕하세요. 민영삼의 잘잘못못, 잘한 거는 잘했다, 못한 거는 못했다. 한 주간의 정치를 분석하고 있는데요. 원장님, 이번 주에 잘한 게 있습니까? 예, 저도 이제 빨리 그 시골에 그 네. 성묘 가야 되기 때문에 네. 지금 차가 안 막히면은 이제 추석날이나 전날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래서 이번 주 추석을 연휴를 시작하기 전에 한 주를 돌이켜 보는데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습니다만은 네. 이제 잘 못한 것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일단 이건 잘한 측면도 있고 못한 측면도 있다고 봐요. 일단은 여야 그 홍준표 대표가 빠진 그 여야 대표 사당 대표하고 네. 대통령하고 회담했지 않습니까? 네. 저 회담 그 자체는 잘했다고 봅니다. 네. 예, 근데 이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서로의 그 언급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잘못을 지적할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야 회담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정말 갔다 와서 바른정당이 성명을 낸 걸 보니까 문정인의 말을 봤을 때는 청와대에서 무슨 뭐 평화, 비핵화, 무슨 뭐 그런 전쟁 반대에 대해서 서명한 게 무효다라는데 아니 이틀 만에 그렇게 말할 걸 그 본질을 모르고 거기 가서 서로 간에 이야기하는 거는 좋아요. 그런데 네. 그걸 협상을 사인을 내가 공동 합의라고 해서 발표를 해요. 아니 안보는 초당적으로 하자면 처음부터 이렇게 하는 거를 사드부터 야당하고 상의를 했어야지. 지금까지 넉 달 반 동안 자기 멋대로 하게끔 놔놓고 네. 이제 와가지고 야당 불러가지고 서명시켜가지고 같이 책임지자요.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근데 거기 갔던 야당들이 난 제정신이 아니라고 보고 특히 안철수 대표 또 이야기를 하지만 네.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이 외교 안보 라인 잘라라. 그리고 문정인이라는 사람을 딱 찍어서 이야기를 하고 해야지. 외교 라인 안보의 교체에 버금가는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 이런 수준의 말로 넥타이 같이 초록색 내주놓으니까 네. 마음이 약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요. 안 그러면 뭐 견해준다 하고 선거구제 개편해준다 하고 무슨 고소고발 취하해주니까 얻어먹은 게 있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저도 그 부분에 동감입니다. 그러니까 왜 합의문을 작성한 게 네. 정말 그게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했다라는 그 부분을 저는 말씀드리고 지적하고 싶은 게 일단은 여야정 국정협의체가 왜 필요합니까?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이 그 어떤 특정 정당에 특정 정부를 한번 운영해보라고 맡긴 거고 네. 야당은 그 정부가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그 비판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는 거고 네. 그리고 여권이 여당이 힘에 붙이면 연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합당을 하든지 네. 연정을 하든지 하면 되는 거지. 이건 죽도 밥도 아닌 여야정 국정협의체? 이건 뭡니까? 아니. 이거 야당한테 완전히 뒤집어 씌우는 거고 책임 회피하는 건데 야당이 거기 가서 서명을 하고 와요? 이거 완전히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 두 대표는 바보 아닙니까? 바보. 아니, 원장님이 이제 좀 여쭙고 싶은 게 안철수 대표가 사실 거기 가서 그렇게 뭐 표정만 뭐 엄하게 지었지 아무것도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말 한마디도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얘기했지 않습니까? YS, DJ 두 분이 정치적으로 치열하게 라이벌 앙숙으로 이렇게 할 적에는 그 두 분은 내공이 있었어요. 치열하게 민주화 투쟁도 하고. 그런데 문재인, 안철수 야권에서 두 사람은 YS, DJ하고 비슷하게 서로 라이벌이고 앙숙인 것은 비슷하게 했는데 전혀 다른 부분이 두 분이 다 정치적 내공이 없어. 그 다음에 완전히 신데렐라요. 아무런 그 정치권에 헌신하고 그 한 것도 없이 갑자기 누군가에 의해서 후보가 돼가지고 그냥 엉겹결에 돼가지고 한 분은 대통령까지 됐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신데렐라 후보고 정치적 역량이 없는 분들이 판단력이 없고 특히나 위기 역량에서 처한 것이 없어. 네. 아니 지금 문재인 대통령 하는 거 보십시오. 국정 운영하는 거 보십시오. 우리가 믿고 맡길 수 있습니까? 네. 염려했던 대로 그대로의 정책 내용을 하는데 안철수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적어도 제2야당이 대표되고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으면 선도정당으로 가려고 하면은 정말 지난번 김명수 대법원장 때부터 찬성이면 찬성, 반대면 반대, 당론을 자기가 이끌어야 되고 자, 그것은 나중에 쥐고 이번에 협의체 갔으면은 황 소장이 정확하게 지적하죠. 순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정도의 외교 안보 라인을 교체하라는 소리 못 하려면 거기를 왜 갑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의 인사수석, 민정수석 바꾸라는 소리 못 하려면 거기를 왜 갑니까? 그리고 나서 뭘 갖다가 뒤집어서 뭘 얻었는지 그 가서 사인을 해서 앞으로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한다? 그러면 국회는 뭐하러 있습니까? 거기서 하면은 정부는 뭐 있어요? 거기서 하면 되지. 그러니까요. 이 파업에 보면요. 네.
참 심각할 때는 진짜 기가 찰 때는 좀 웃으면서 이야기해야 돼요. 원 히트 원더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그게 뭔가 하면 영화 그 남자 작곡 그 여자 작사라는 영화 네. 있죠. 휴 그랜트 노는요. 거기 보면 휴 그랜트가 젊었을 때 한 곡 딱 히트 치고는 맨날 이제 그걸 갖고 백일 잔치, 돌잔치 뭐요 경로당 이런 데 가서 기타 치면서 그 노래 부르는 사람이에요. 아, 자, 어쩌다가 반짝해서 운때를 잘 맞아서 대통령이 되거나 대통령 후보까지 갈 수는 있지만은 내공이 없으면 이 원히트 원더 그러니까. 싱글 딱 한 곡 히트하고 그 뒤로는 팝계에서 사라져버린 사람을 원히트 아. 원더라 그럽니다. 제가 볼 때 이 두 사람 문재인 안철수 다 원히트 원더예요. 이 정치라는 것은요 정말로 오랫동안의 이 정말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예술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부분만을 알아서 잘했어도 안 되는 거고 이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어느 날 황태자가 됐기 때문에 옛날에 보면 뭡니까? 이 왕이 되려면 수업을 5살, 6살 그렇죠. 사도 보세요, 영화. 죽도록 맞아가면서 아버지가 재떨이 집어 던지고 이러면서 공부해가지고 왕이 되는 거예요. 그 많은 경쟁을 이기고. 그런데 이게 지금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YSDJ 하다못해 이해창 보수 쪽에 이해창 총재만 해도 얼마나 내공 있고 버티고 싸웠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보이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말로는 저렇게 됐지만은 얼마나 그 야당할 적에 사학법 개정 투쟁했을 때 물론 그때는 방법이 잘못되면 열린우리당 노무현 정부에 있어서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지 않습니까? 도대체 야당 대표들이 이따고 이 모양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추석 연휴 때 제가 말씀이 너무 격렬해졌습니다만 여담으로 말씀드리면요. 전 생각할 적에 박근혜 정치인이 저렇게 성장하고 대통령이 될 수 있어서 세 가지라고 봐요. 뭐 어떤 거요? 첫 번째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산이죠. 네. 그 두 번째는요. 2007년 경선 때 이명박 대통령한테 군말 없이 경선에 승복했지 않습니까? 네. 정말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그 지지자들이 승복하지 마라 얼마나 했는데도 다 단상해서 승복했지 않습니까? 네. 세 번째가 먼저 하죠. 야당 일적에 한나라당 야당 천막당사하고 막 할 적에 그때 사학법 투쟁하면서 얼마나 야당답게 투쟁했어요. 그때 심지어 열린우리당 지도부들도요. 야 우리가 야당일 때보다도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저렇게 정말 야당 투쟁을 잘한다. 그럴 정도였어요. 거기에 비하면 지금의 홍준표 대표나 주호영 안철수 대표 저게 야당 대표입니까? 저분들이 지금 모습이 뭐 싸우는 모습이 있어요. 싸우는 모습이. 그리고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그 무슨 제가 또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얼마나 그분들은 민주화 투쟁을 하고 30년, 20년 감옥 가고 김대중 대통령은요 5번의 죽을 고비를 넘긴 분이에요. 그런 내공을 가지고 대통령이 돼서 준비된 대통령으로서 하나하나 일을 하고 물론 공과가 있다라고 평가를 하지만은 문재인 대통령 뭡니까 지금 5달도 안 돼가지고 150일도 안 돼가지고 지금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오직 탁현민 행정관하고 같이 쇼정치한 것밖에 됐습니까? 그걸로 지지율 70% 80% 가는데 이제부터라도 정말 추석 연휴 끝나고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저는요 문재인 대통령께 말씀드리고 여야 대표들한테도 야당 대표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여야정 국정협의체 서명할 그런 그 정신이 있으면은 차라리 국민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합당을 하든지 연정을 하든지 아니면은 야당은 그것도 싫으면은 확실하게 야당답게 해야 된다. 그러려면 맨날 밥 먹고 국민을 전부 기만하는 거 아니에요. 네. 자기들끼리 모여서 밥 먹고 악수하고 청와대 지하 빵가에 가가지고 사진 찍고 지하 빵가 거기 가면 뭐합니까? 거기 가면 북핵 해결됩니까? 그럽니까? 아무튼 지금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버티기 하고 있다. 하여튼 정치인으로서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어쨌거나 지금 야당은 야당 역할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저는 기대도 안 합니다. 네. 왜냐하면 저 사람들을 고쳐가지고 제대로 이렇게 될 거라고 별로 보이지가 않아요. 아마 이제 그 야당의 각성에 의해서 이 투쟁이 나오기보다는 이 국민들이 현 정권의 지지율을 떨어뜨림으로써 이제 야당 의원들이 지금은 쪼그라들어가지고 콩알만해진 강이 이제는 강경화가 되든가 해서 네. 이렇게 부풀어 오를 때 강경화 이 부풀어 오를 때 그때 이제 지지율이 떨어지면 신이 좀 나고 자신감이 네. 좀 생기면서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지지율이 50% 초반으로 떨어질 때까지는 안 움직일 거라고 봐요. 성명이나 하나씩 내고 내 잡아갈까 겁이 나서 엎드리고 아니 역대 야당의 대표 지내신 분 중에 페이스북으로 자기 말을 한 사람을 봤습니까?
딱 기자들 오라고 해서 야당 대표가 기자회견 하겠다고 하면 얼마나 기자들 많이 오겠어요? 그러면 야당 대표가 기자들을 모아놓고 정권한테 내가 이 엄중하게 경고한다. 옛날에 YS 대통령요. 머리는 빌린다 해도 이런 거는 할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이 정권은 적시 외교안보팀을 교체하라. 시간 열을 주겠다. 그리고 국민 앞에 사과하고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그렇죠. 나는 국회를 거부하겠다. 안보가 죽어서 나라가 없어지는데 국회가 뭐 때문에 필요하냐. 그리고 우리는 장외 투쟁을 할 거고 계속 이렇게 한다면 저는 의원직 사퇴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싸워야 이 브레이크가 걸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이요. 저절로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지지율이 내려가야 되고 그 다음에 문 정권이 더 이렇게 전부 발본색원에서 이렇게 잡겠다고 나서야 되는데 저는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기대를 좀 해봐요. 저는 그분한테 좀 당했는데 그래서 저는 뭐 구원은 없습니다. 네. 지나가고 나 보니까 뭐 다 그럴 수 추억이죠. 예. 그런데 이분이 보통 테크니션이야. 내가 당해본 입장에서 보면 나도 테크니션이라서 빠져나왔지만은 그래서 이분이 아주 깨알같이 디테일해요. 그래서 이분이 국민한테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다. 앞에 뭐 적폐청산은 구태다 이런 거는 들을 것도 없고 그 말이 뭔가 하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언젠가는 다 공개해서 한번 붙겠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아주 디테일하니까 그분이 그래도 좀 맞상대가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그 유명한 일화 있지 않습니까? 알려져 있는. 그러니까 그 누가 해고록 썼는데 그 안상수 대표가 네. 이명박 대통령 재임 시에 그 인사 문제를 가지고 여당 대표가 좀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와대에서 이제 그 여권 대표 원내대표 이렇게 회의를 하는데 딱 안상수 대표가 들어가자마자 이명박 대통령이 안상수 많이 컸어? 딱 이러다는 거 아니에요? 그 해고록에 나왔으니까 지금 창원시장 하는 예. 안창수. 그러니까 대표란 얘기도 안 대표도 아니고 안상수 많이 컸어. 그렇게 해서 안상수 당시 대표가 등에 아주 등골에 식은땀이 쫙 났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이명박 대통령 뭐 잘하고 잘못을 떠나서 저 정도로 한 말씀 하신 거 보면 앞으로 적폐청산이나 정치 보복이냐의 싸움이 추석 연휴 끝나면 항상 나올 겁니다. 이제 그 여담이고 다시 얘기로 돌아가면은 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여야 대표회담에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안보팀이 꼭 한 목소리를 내야 되느냐. 그러니까 송영무 국방장관, 통일부 외교부, 강경화 장관 또 거기 왕이 부장이 또 엉뚱한 발표했는데 한마디도 못하고 막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정인 특보 이런 발언 쭉 이렇게 해서 야당 대표 살짝 하니까 문 대통령께서 아니 안보팀이 꼭 한 목소리를 내야 되느냐. 미국의 관료들도 다 전략적으로 다른 목소리를 낸다. 이런 말씀 하셨어요. 네. 야당 대표도 그냥 듣고 왔습니까? 그러니까요. 거기서 왜 한마디 반박을 못해요? 아니 그러면은 각자 다른 목소리가 있는데 왜 문정인 특보는 감싸고 송영무 국방장한테 경고를 줬느냐, 공개 경고를 줬느냐? 응? 정말로 지금의 애교 안보 라인의 모든 관료들이 지금 담당자들이 전략적으로 각자 목소리를 내고 있느냐? 그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한 줄 아느냐라고 야당 대표들이 왜 못 따집니까? 그러니까요. 그것도 작전이라잖아요. 그렇게 다르게 놔야 국가를 위해서 이익이라고. 그런데 안철수 대표가 문 대통령한테 미국의 이 핵 억제 확장이었던 전략에 대해서 미국하고 한마디로 이 서명을 좀 하자. 확장 억제에 대해서. 그건 뭔가 하면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핵우산이라든지 전략 자산 등으로 한국을 확실히 책임져 주겠다라는 걸 서명으로 좀 양국이 이렇게 만들자니까 문 대통령이 뭐랬는 줄 알아요? 뭐래요? 미국이 거부할 경우에는 한미 간의 균열이 노출되기 때문에 그거 안 된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진짜 미국하고 한국하고 그걸 서류로 딱 담보를 해놓으면 그래도 핵 전술핵을 갖다 놓는 것만큼은 못하겠지만은 국민들이 좀 안심은 되죠. 그래도 미국이 한국을 배신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대통령이 미국이 거부할 경우에는 예? 균열이 노출되어서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로 걱정되고 이제 사실 그 여야 옛날에는 여야 영수회담이라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근데 그 홍준표 대표가 안 가긴 했지만은 사실은 단독으로 만나야 좀 까놓고 좀 그 이렇게 좀 그 뭐라 할까 야당 대표가 좀 들이대기도 하고
그 녹음하지 말라고 하면서 녹음 안 할 수 없으면 대통령의 어록은 다 기록되니까 숨소리, 방귀 소리까지 다 기록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할 수는 없지만 어찌됐건 간에 좀 단독으로 만나야 좀 실효성이 있는 거예요. 정책에 쓴소리가 전달이 되고. 근데 우우안이 단체로 만나가지고 무슨 수학여행 온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청와대 구경 간 것도 아니잖아요. 벙커 구경 가러 간 것도 아니고. 그리고 과거에 여야 영수회담으로 보면요 아주 멀리는 YS 대통령이 YS 그 당시 야당 대표가 박정희 대통령하고 영수회담 했지 않습니까? 그 끝까지 지금 얘기하지 않고 두 분 다 돌아가셨잖아요. 그다음 YS 야당 대표가 대통령이 됐을 때 당시에 이기택 민주당 대표가 영수회담 했어요. 가서 혼나고 왔어요.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때 정세균 야당 대표가 가서 하고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서 합의하고 왔지 않습니까? 성과가 없는 거예요. 사실 가서 만나면은 옛날에 정말 어두운 시절에 가서 정치자금 받아갖고 오고 몇 억씩 한 보따리씩 받아갖고 와서 오리발 풀고 한 것이 영수회담이고 전국에 안정을 위해서 가는 것이지 아무런 실효성 없는 거 더더구나 두 분이 만나도 잘 해결이 안 되는데 여럿이 이렇게 만나고 해결이 되냐고요. 또 그렇게 해서 갔으면은 얘기라도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균열 때문에 사인 못 한다고 그러면은 거기서 다시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저가 가서. 그런 내공도 없는 분들이 무슨 야당, 1야당, 2야당, 3야당 한다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참 안타까워서 물론 가서 뭐 쓴소리 하고 왔다고 그러니까 제가 너무 야박하게 이렇게 평가를 한다고 서운하게 들으실지 몰라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그렇습니다. 야당 대표들 보는 시각이. 요즘 정치가요 너무 이렇게 보면 이 군대 가면 참 마이가리 뱅장이란 말이 있잖아요. 마이가리 뱅장이요? 내가 그 가짜, 외래어를 가짜. 쓰지 말라고 하는데 그 말밖에 없으니까 그건 할 수밖에 없어요. 병장이 아닌데 좀 남았는데 병장으로 승급하려면 병장을 미리 달고 다니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게 지금 마이가리 정치인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문제냐. 한마디로 정치가 전체적으로 수준이나 자질이나 이 그레이드가 굉장히 땅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과거 같으면 정치권에서 거의 명함도 못 내밀 사람들이 지금 정치판에서 당 대표를 하고 원내 대표를 하고 당의 최고위원을 하고 있어요. 적어도 옛날에는 최고위원쯤 하려 그러면 정말로 그 앞에 가서 참 함부로 하기 정도가 이 끄럽게 질 만큼의 위험과 비중이나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최고위원을 했어요. 근데 언제부터 정치가 이렇게 됐는지 지금 각 당마다 꼴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이게 정치가 전반적으로 붕괴되는 상황에 한국이 가고 있고 이 시기에 지금 안보나 경제나 이런 부분에서 지금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가 정치의 잘못을 정치권 내부에서 제동을 걸지 못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지금 큰 우려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래도 그나마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 때 김한길 당시 야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A4용지 빡빡이 써갖고 가서 이제 대통령에 대해서는 예우는 갖춰야죠. 우리가 이제 행정부 수반이면서도 국가 원수기의 직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야당 대표라도 예우는 갖추면서 따박따박 공손하게 이 얘기를 전달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김한길 대표 같은 경우는 박근혜 대통령이 고개 돌릴 정도로 듣기 싫어도 나름대로 빼곡히 적어갖고 와서 얘기를 했어요. 애시 당초부터 아니 안보 문제 가지고 그렇게 만나서 여야 대표하면 그것은 면죄부 주는 거 아닙니까? 사실상 무슨 그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에 가서 이번에 무슨 성과를 얻어갖고 왔습니까? 무슨 러시아에 가서 성과를 얻어갖고 왔습니까? 사실 안 그렇습니까? 근데 주호영 대표나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금수저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뭔가 투쟁의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주호영 원내대표는 뭐 금수저는 아니고요. 판사 출신 아닙니까? 아니 근데 판사 출신인데 뭐 집안이 좋아서 뭐 그런 건 아니고 상당히 인격을 이제 고매하시고 그것도 대행이지 않습니까? 뭐 금수저는 뭐 유승민 그 야당 대표였으면은 그쪽에서 뭐 금수저라고 할 수 있는데 주호영 원내대표는 금수저는 아니고 안철수 대표는 아닌데 이제 그분들이 방금 얘기하시는 저는 이제 마이가리란 말 안 하고 인플레이션이라고 쓰거든요. 정치적으로 어떤 그 자기가 갖고 있는 당직이나 직급이 전부 인플레이션 돼가지고 역량이 안 되는 사람들이 전부 높은 자리에 지금 가 있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노무현 정부 때 사실은 뭐 청와대 행정관이 얼마나 어려운 자리예요. 행정관이면 되게 이제 최하 5급 주지만 되게 4급, 3급 주거든요. 4급 공무원이라면요. 4급 서기관이면 옛날이면 군수입니다. 군수. 옛날에 임명직일 때는 군수고요. 4급 서기관이 가면은 9급에서 4급 서기관으로 가려면은
20년 기본이고 5급 행정관, 5급 행정고시를 합격해서 사무관으로 출발해도 서기관으로 올라가려면요 7, 8년이 걸려요. 근데 그걸 운동권, 국회의원, 보좌관, 비서관 했던 그 사람들이 전부 행정관으로 가지고 나중에 비서관 돼가지고 완전히 직급 인플레이션 돼가지고 노무현 대통령 나중에 막판에는 무슨 검사, 판사 하루도 안 해본 사람이 민정수석 해버리고 뭐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 이제 풍토가 2002년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이렇게 열린우리당 정부 때부터 쭉 와가지고 김대중 정부 때는 그러진 않았거든요. 김대중 정부 때는 다 나이 보고 연륜 보고 해서 다 당직도 그렇고 청와대도 배치했었어요. 저도 사실은 김대중 정부 때 행정관 가려다 못 갔어요. 그때 상급 행정관으로. 아, 왜 못 가셨어요? 그 정도로 이제 그때는 뭐 줄이 좀 그 정대철 대표 줄여가지고 그러긴 했는데 그 정도로 직급 따졌거든요. 그때 당시에 제가 30대 후반인가? 하여튼 뭐 그 정도 됐는데도 나이가 문제가 또 걸리기도 하고. 근데 노무현 정부 때는 완전히 30대 뭐 경력 없는 친구들이 청와대 행정관에 청와대 4급이면요. 일반 부처 2급도 끔찍 못해요. 춘추관장 이런 것도 막 준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막 준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정치가 하향, 직급 인플레 돼가지고 맡고 있는 그 직책이나 그 일이 본인들의 역량에 비해서 좀 과하다. 그런 게 지금 야당 대표들한테까지도 그러니까 사실 있다. 민주당 의원들이나 민주당 출신 관료들 보면은 굉장히 어디서 진짜 공부를 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그 민주당 이 부분이 사실은 2004년 총선에서 탄핵 때문에 좀 이 정치적으로 국회의원 공천을 받을 만한 감이 안 되는 운동권 출신들이 수십 명이 대거 들어왔죠. 그래서 단돌이라고 그렇게 불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부터 정치판의 공천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코드만 맞으면 하향 평준화되었고요. 이 정치의 어떤 틀이 무너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한 13년 정도 경과하면서 이 실질적으로 옛날에는 공천을 받으려면 뭐 4, 5급 공무원 한 사람이 공천을 받거나 이런 거는 거의 불가능했죠. 생각도 못 근데 했죠. 지금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어디에 국정원 출신이다 하면 저 사람이 국정원에서 좀 급수가 높았나 하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바닥에 있던 그냥 사람이 어느 날 좀 야권에 가서 좀 떠들면 네. 공천을 받아버립니다. 근데 거기만 그런 게 아니라 여권에서 지금 그러니까 보수 진영에서도 보면 비례대표니 뭐 이래가 공천을 준 사람들 보면 그야말로 정권의 어떤 앞잡이 노릇하는 단체들에서 그냥 조금 목소리 높여주면 또 그런 30대 이런 사람을 불러다가 그냥 공천을 주고 이래요. 네, 지금 한국당의 신보라 의원이 요즘 계속 나오더라고요. 뉴스에도 그렇고 아니, 그런 부분도 나오고 있는데 야당 대표들이 정말 흔히 말하는 그 진보 신문이든 그 보수 신문이든 신문 사설이라도 제대로 보고 가서 칭찬할 건 칭찬하고 비판할 건 비판하고 아니 지금 얘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시기적으로 좀 그렇다 치지만 그런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 그거 하나를 못 따지냐고요. 아니 북한의 핵을 보유하고 있는데 비핵화가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이런 얘기를 그렇게 못 따집니까? 현실적으로 안 그래요. 저는 이해가 정말 그러니까 그리고 왜 특히나 야당 대표 같은 경우는 홍준표 대표는 뭐 전술핵 때문에 지금 요구하러 미국에 간다고 하지만은 좀 가서 청와대 가서 왜 북한의 핵은 인정하면서 우리나라가 전술핵은 저기 반대하느냐라고 대통령한테 최고 지도자한테 좀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솔직히. 저는 국회에 사무처에 성단위원회라는 걸 둬가지고 성담위원회요? 국회의원들을 급수별로 이렇게 단을 부여가 바둑 1단, 뭐 2단, 태권도 1단, 2단처럼 9단이 넘어야 1선, 2선, 3선 대표가 되고 그거는 이제 선수 플러서 또 지식 플러서 또 그간에 법안을 낸 거, 국회 충실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어떤 시스템을 해서 국회에서 국회의원이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라 그때 성단 시험을 보게 해가지고 9단 이상만 대표가 되고 8단 이상만 원내대표가 되고 7단 이상만 최고위원이 되고 대변인도 한 5단은 돼야 되게 이렇게 좀 자질을 관리를 해야 그게 좀 이 정치인의 자질이 향상이 되지요. 지금 보면 지 당이 어느 당인가도 몰라요. 지금 보면 정의당을 보면 저게 진보 정당인지 내 역사상 저렇게 앞잡이 정당을 본 적이 없어요. 지금 진보 정당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바른정당의 최고위원 하는 사람을 보면요. 더불어민주당에 갈 거라고 딱 보이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이런 걸 보면 그것도 한국당의 또 국회의원들 보면
눈에 보이는 사람은 한 20명 정도밖에 안 하고 나머지는 한 90명은 어디 가서 뭐 하는지 보이지가 않아요. 좀 다른 얘기보다는 바른정당은 뭐 거의 공중분해 직전. 그건 네. 완전히 세 가지 짬뽕이 뒤섞여가 제가 좀 끝났다고 봅니다. 이리 가서는 재단은요. 저리 그래서 가서는 다 나눠져 있더라고요. 정해진 것 네, 같은데. 애초부터. 예. 그래 어쨌거나 이 안보 얘기는 여기까지. 아니, 여야 합의 얘기. 여야 네, 대표회담 얘기. 아니 한 말씀 또 더 드려야 될 게. 예. 아니 뭐, 이정미 대표가 예. 대통령과 만나면서 누가 눈에 밟힌다고 그런 소리를 했더라고요. 근데 또 그거를 대통령이 자기도 눈에 밟힌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이게 정확하게는 이거였죠. 예. 여야 대표회담에서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아직도 감옥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문재인 대통령께서 저도 눈에 밟힙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야 저는 그걸 신문에 조그맣게 났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그 자리에는 또 추미애 대표가 계셨잖아요. 네. 추미애 대표 뭐였어? 대법원의 전원 유죄 판결이 난 한명숙 전 총리에게 기소도 잘못됐고 재판도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네. 실정법을 위반해서 현재 그 징역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아무리 노선이 같고 이념이 같다 하더라도 현직 대통령께서 눈에 밟힌다? 물론 이정미 당대표는 같은 당 소속이 거기 같은 생각이고 같은 노선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슨 특별 사면을 건의한다는 그런 우회적인 측면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직 대통령께서 실정법 위반으로 감옥에 있는 사람이 눈에 밟힌다? 그러면 결국에 마음속에 한명숙 전 총리도 아직도 무죄라고 생각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제가 보는 마음은 그런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이건 대통령으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현직 대통령으로서 갖고 계시는 이 법의식이 이렇게 이념 편향적으로 갈 수 있느냐 이렇게 내로남불일 수 있느냐. 아니 진짜 대통령도 사법 출신이잖아요. 사법고시 출신이고 추미애 대표도 그렇고 자기들이 다 변호 생활도 해보고 판사 생활도 해본 분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근데 그분들은 어째 눈에 밟히는 사람이 뭐 윤희상, 한명숙, 한상균 뭐 이런 사람들만 눈에 밟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 그래도 좀 뭐 이 업종이 다르다 해야 되나? 뭐 업종이라기보다는 네. 무슨 노선? 좀 노선이 다르지만은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지금 6개월째 구치소에 있는 자기 전임자가 눈에 좀 밟힌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좀 더 상식적이지 않. 저는 문 대통령이 한상균을 만나서 한번 이야기나 해봤는지 모르겠어요. 윤희상도 한 번도 안 만났고요. 그런데 참 전임 대통령이 지금 구치소에 있는데 내가 그분이 자던 쪽에서 이렇게 자고 일어나고 하면 나도 매일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되겠다고 생각한다. 뭐 이렇게 좀 말을 하면 국민들이 이렇게 이해가 갈 건데 참 네. 법도 고무줄처럼 네.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분이 대통령을 하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러니까요. 법이라는 것이 좀 공정하게 평가가 돼야 되는데 적용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재판들도 그렇지 않은 점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정부의 수장이 나서서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까 참 문제가 많아지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뻔하죠. 사법부에 결국에는 사법부가 또 눈치 안 보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한다고 그래서 기대는 합니다만은 김병수 대법원장이 벌써 이제 무슨 얘기 나와요? 법관 블랙리스트. 그렇죠. 재조사 하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양승태 대법원장이 사실은 숨겼다 덮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그 법의식, 이념 편향적인 자기 편에 대한 이런 감싸기 의식, 법의식을 갖고 있는 현직 대통령 밑에 있는 사법부가 과연 공정할 수 있을까요? 하는 의구심까지 저는 연결되는데 이게 저의 지나친 억측입니까, 변호사님? 저는 그런 것 같진 않아요. 확실히 좌편향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재판 과정이라든지 어떤 그런 과정에서 나올 것 같아요. 뭐 그렇지만 그건 지켜봐야 될 것이고 또 원장님 잘못한 거 있나요? 아니요, 시간이 다 됐습니까, 벌써? 시간이 조금 남는데 그럼 네이버 검색 조작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이버 검색 조작은 이제 그 여론조사와 관련돼 가지고 네. 우리가 그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하고 이렇게 했는데 너무나 이제 포탈이 너무나 그 재앙적으로 여론 조작하고 조작이라기보다는 아무튼 여론을 선도하고 하는데 그렇죠. 검색어 조작하고 너무 일방적으로 있죠. 예. 검색어 조작하는데 이번에 검색 조작으로 해가지고 그 몇 억을 편취한 사람이 잡혔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그 포탈에 어떤 그 무소불위의 어떤 영향력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뉴스 검색도 다 포털로 해버리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상황 속에서 좀 그런 문제가 불거진 아니 것 같아요. 국민소통 수석이 네이버 부사장이었던 분 아니에요? 한 분은 그 네이버의 윤영찬 네. 그분은 그 언론사에 있다가 네. 네이버 부사장을 했고 또 지금 뉴미디어의 저기 이 비서관을 하는 네. 분은 또 카카오의 부사장을 했죠. 다음, 네. 그러니까 다음하고 네이버의 부사장급을 언론인 출신. 원래 이 사람들이 대관 업무를 하다가 올해 갑자기 홍보 담당 양쪽의 부사장이 되었다가 몇 달 만에 간 거예요. 홍보 책임자로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똑같이 그렇게 움직이는 부분으로 봐서 뭔가 좀 있고 결국은 정권이 지금 국민들 대다수가 특히 젊은 사람들 대다수가 이 포탈을 통해서 뉴스를 검색하고 네. 포탈을 통해서 여론이 형성되는 부분으로 보면 이 포탈의 중요성을 익히 잘 알고 이용을 잘하는 이 이제 정치 세력이 네. 그 부분을 갖다가 이제 컨트롤하기 위한 일종의 보석이지 않은가 봤을 때 이게 공정하다고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야당은 말이죠. 보면은 민주당 지금의 여당이죠. 이런 어떤 그 플랫폼이라고 할까요? 여론에 대한 플랫폼을 굉장히 지금 잘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 선거 플레이를 했던 게 문재인 1번가 아닙니까? 근데 야당은 아무것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좀 빨리 같이 좀 따라가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도대체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뭐 디지털 위원회인가 했는데 전혀 뭐 디지털적이지 않은 이런 부분인데요. 정부에서 결국에는 이제 이 정부가 그 행정력을 동원해서 이 거대 포탈에 대한 가짜 정보라든 이런 조작에 대한 감시 네.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걸 과연 할 수 있겠냐 이거죠. 아니 국정원 댓글도 거대 포탈 출신이 네? 네. 그 책임자로 청와대에 가 있는데 그게 쉽게 되겠냐 이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게 검색 조작. 네. 검색 조작을 해버린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맛집, 뭐 병원, 학원 뭐 이런 거 좋은 데를 조작을 해버렸는데 그게 그 네이버나 이런 데서는 일테면은 동일 IP로 갖다 계속 반복해서 특정 단어를 검색을 하면 그건 자동으로 지워진다고 하는데 예. 그것을 막는 프로그램은 또 지금 범죄를 저지른 거 아니에요. 일테면은. 그러니까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 네. 네이버 이번에 변호사도 그런 광고 관련해 가지고는 광고 업자들이 네이버가 이제 그런 순위에 의해서 그 노출이 되다 보니까 그걸 이용한 광고 업자들이 이번에 적발이 됐습니다. 그 뭐 업무방해죄로 처벌이 되면 되는 건데 문제는 정치권에서 이 네이버나 다음을 갖고 그 검색어를 조작해서 여론을 형성한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간접적으로 증명된 거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우려의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네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뭐 추석에 좀 잘 보내시고 우리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뭐 한 말씀 하시겠어요? 아유, 추석 때 속은 상하시더라도 그래도 다 잊고 어쨌든 이 주변에 이 나라를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을 확산시켜 주기를 부탁드릴 뿐입니다. 네, 원장님. 네, 추석 연휴 잘 지내시고요. 추석 연휴 말미 토요일 일요일도 또 저희들은 뉴스통과 잘잘못못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